안녕하세요. 액티브 러닝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할 무승찬 석사과정 그리고 박경근 석박통합과정입니다. 저희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액티브 러닝의 개념과 그다음에 대표적인 기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최근 활용과 실사용 사례는 박경근 석박통합과정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액티브 러닝의 개념입니다. 이제 액티브 러닝이라는 것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제가 여러 개 넣어봤는데요. 전통적인 기계학습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라벨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많은 기업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포함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라벨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공수를 들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 과정에 사람이 개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이것을 전제로 이제 액티브 러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모델에게 라벨이 없는 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라벨링을 작업을 덜 하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가 이제 사람이 직접 레이블링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지 않는데 오른쪽의 그림이 이제 액티브 러닝에 관련된 것입니다. 개념과 목적을 단 한 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액티브 러닝의 개념은 사람에게 쿼리를 보내서 라벨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라벨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이 추론을 하는데 만약에 만약에 모델이 어떠한 관측치에 대해서 uncertainty, 즉 불확실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은 그런 관측치들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직접 쿼리를 보내서 라벨링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액티브 러닝의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액티브 러닝의 목적입니다. 이 액티브 러닝의 목적은 사실 어떤 데이터, 그 라벨이 없는 데이터 중에서 어떤 데이터가 가장 정보가 많을 것인가 그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험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아직 풀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할 때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한 문제들만 계속해서 푸는 거는 실력 향상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델이 아직 풀지 않은 문제 중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너가 실력이 향상될 거야 라고 알려줄 수 있는데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액티브 러닝의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액티브 러닝과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과의 차이입니다. 두 방법론의 차이는 이제 밑에 그림을 통해서도 나타냈는데, 먼저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먼저 라벨이 지정된 예를 너무 많이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제 우수한 학습 성능을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데,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라벨이 있든 아니면 없든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모두 사용해서 성능을 내보자는 것이고, 액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성능을 떠나서 라벨이 없는 애 중에서 필요한 애만을 골라내자, 약간 이 두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티브 러닝의 가장 핵심인 이제 uncertainty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입니다. 이제 uncertainty를 측정한다는 것은 이제 데이터 샘플을 선택한다, 쿼리를 선택한다는 거랑 똑같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쿼리를 날려주는 그 과정을 이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데이터 패턴을 잘 학습하기 위해서 날려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쿼리를 날려주는 전략에는 가장 대표적인 전통적인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uncertainty 샘플링입니다. uncertainty 샘플링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대표적인 기법을 말씀드린 부분은 그 DSBA의 조교원 님의 그 발표 자료를 많이 인용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uncertainty 샘플링이라는 것은 초기 학습된 모델의 확신도가 가장 낮은 데이터부터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즉 모델의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 안에는 크게 세 가지 기법이 존재합니다. 먼저 리스트 컨피던스입니다. 모델의 예측 확률 중에서 제일 크게 예측하는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가장 낮은 값을 관측치를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예시를 보시면 4개의 관측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각각 4개의 관측치에 대해서 이제 3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를 예측을 해보면은 모델이 첫 번째 관측치는 70%의 확률로 예측을 했다고 하고, 두 번째는 34%,
세 번째는 41%, 마지막은 40%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최종적으로 예측을 진행한 첫 번째 관측치를 보셨을 때 최종적으로 예측을 진행한 세 번째 클래스는 70%의 확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34%의 확신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예측을 진행했으나 그 안에서 확신도가 가장 낮은 애부터 쿼리를 날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가 첫 번째로 날리게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관측치가 가장 마지막으로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마진 샘플링이라는 것입니다. 마진 샘플링은 가장 크게 예측하는 것과 두 번째, 이 둘 간의 차이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첫 번째 관측치가 이제 제일 크게 예측하는 게 70%, 두 번째가 20%입니다. 따라서 이 둘 간의 차이는 50%가 그 쿼리를 날리는 측정 지표가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관측치가 가장 첫 번째로 날리는 순서가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관측치가 가장 마지막으로 쿼리를 날리는 순서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엔트로피 샘플링입니다. 이름과 그대로 이제 엔트로피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각각의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사용해서 엔트로피가 가장 큰 데이터부터 쿼리를 날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엔트로피는 이제 두 번째 줄에 써져 있는 대로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첫 번째 관측치가 엔트로피 0.8018,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측치가 1.0985이기 때문에 앞에 두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관측치를 첫 번째 관측치를 마지막으로 날려주게 됩니다. 네, 수직지 샘플링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면은 먼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셨을 수 있긴 한데,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이 모두 같은 결과를 도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샘플링을 하는 이런 방법에 따라서 쿼리를 날리는 우선순위가 변동될 수 있는데, 제가 예시를 설명드릴 때는 두 번째 관측치랑 첫 번째 관측치만 말씀드려서 쿼리를 날리는 순서가 똑같았는데, 세 번째 관측치랑 네 번째 관측치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매우 단순한 기법이나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법은 Query by Committee라는 것으로 QBC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제 모델들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관측치부터 날리자라는 것으로 이제 앙상블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커미티라는 것은 모델을 의미하는데, 즉 라벨이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먼저 C개의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 C개의 모델의 이제 디스어그리먼트 정도가 높은 데이터부터 쿼리를 날리는 것입니다. QBC에 대한 예시를 이제 그림으로 넣어봤는데, 먼저 라벨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한 세 개의 AI 알고리즘이 이제 그림과 같이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알고리즘의 결정 경계를 저렇게 그려보고, 그 결정 경계에 이제 비지도어 데이터를 이제 넣어보았을 때 가장 디스어그리먼트 정도가 높은 애들을 이제 쿼리를 날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상에서는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는 관측치들이 디스어그리먼트 정도가 높은 것이고, 예시에서는 지금 세 개의 모델을 그 C를 3으로 설정을 했는데, 실제 사용을 할 때 이 C가 너무 크면은 제대로 된 그 관측치를 선별해낼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C개의 개수가 너무 크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에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법은 이제 Expected Model Change라는 EMC라는 기법입니다. EMC라는 것은 현재 모델을 가장 크게 변경시키는 데이터부터 쿼리를 날리는 방법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측치들이 이제 저런 식으로 분포를 하고 결정 경계가 저렇게 있다고 했을 때, 라벨이 없는 데이터 어떤 관측치가 들어왔을 때 모델의 이제 바운더리가 가장 크게 변할까라는 것을 보시는 것으로, 보라색이 뉴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결정 경계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크게 바뀌는 것을 그 관측치부터 쿼리를 날려주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EMC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모델이 바뀌는 것을 파악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그 그레디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딥러닝에서 모델의 가중치를 학습을 할 때 이전의 가중치에다가 현재 이번에 계산하는 가중치를 일정의 학습률을 곱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가중치가 만약에 가장 크게 바뀐다면은 가중치를 크게 가장 바꾸게 해주는 그 미니 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모델이 가장 크게 바꾸는 미지도 데이터를 찾아내게 됩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할 박경근 석박 통합과정입니다. 앞에서 노승찬 석사과정이 이제 전통적인 액티브 러닝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다면은, 이제 저는 딥러닝과 이제 액티브 러닝의 관계, 그리고 이것이 융합되어서 어떻게 활용되고 또 어떤 챌린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딥러닝과 액티브 러닝은 둘 다 머신러닝의 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둘은 좀 다른 방향으로 서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애초에 목적부터가 다른데요. 딥러닝은 이제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수많은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델을 학습하고 고퀄리티의 피처를 추출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매뉴얼 라벨링된 데이터를 많이 요구하므로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 라벨링 코스트가 되게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액티브 러닝은 이와 반대로 목적 자체가 최대한 적은 데이터를 이제 어노테이팅하고요. 그를 통해서 정확도 높은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고차원의 데이터를 다루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딥러닝과 액티브 러닝의 장점을 융합하는 딥 액티브 러닝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네, 딥 액티브 러닝은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딥러닝 모델의 얼서티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서 output을 출력하기 때문에 얼서티를 고려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언서티티 베이스드와 또 하이브리드로 다른 부분을 고려하는 쿼리 스트레티레이지를 사용하는 그런 해결 방법론이 하나가 있고, 또 아예 불확실성 자체를 고려해버리는 딥 베이지안 액티브 러닝이라는 그런 해결 방법론이 있습니다. 또한 덴시티 베이스드로 또 쿼리를 날려주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강화학습을 이용하는 오토메이티드 디자인 오브 딥 액티브 러닝이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딥러닝과 이제 액티브 러닝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배치 단위로만 이제 쿼리를 날려주게 되고 업데이트가 배치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데이터 라벨의 수가 적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그멘테이션 방법론이 활용이 됐고요. 또 이제 딥러닝과 액티브 러닝이 서로 독립적으로 학습되면은 발산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커먼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시도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의 언서티를 고려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그 모델의 불확실성만 보고 쿼리를 날렸더니 샘플에 바이어스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특징도 고려해보자 라는 이제 시도들이 있어 왔고요. 그중 대표적인 게 피처 벡터로 이제 피처 스페이스 상으로 이제 변환시켰을 때 그 벡터 상의 리던던시를 추가로 고려하게 되면 이제 샘플의 다이버시티도 고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왼쪽은 모델의 샘플의 이제 얼서튼티만 고려한 셀렉션 방식이고요, 샘플링 방식이고요. 이제 그림의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모델의 다이버시티까지 고려하여서 더 다양하게 바이어스 없이 샘플을 이제 쿼리를 날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덴시티 베이스드 메소드인데요. 이것의 핵심은 콜셋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밀도 기반으로 찾게 되는데요. A번을 보시면 이제 문제 세팅이 다음과 같고, B번을 보시면은 초기 이제 라벨된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바운더리가 파란색, 빨간색으로 나눠져 있는데 A와 B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쿼리를 날려서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를 A와 같이 이제 최대한 가깝게 변화를 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소프트맥스 리스폰스라는 불확실성 기반의 방법론으로는 C가 이제 6포인트를 더 추가한 경우 D가 15포인트,
2가 이제 30포인트를 추가한 경우인데 많이 샘플을 추가를 하여도 A와 같은 디시전 바운더리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밀도 기반으로 이제 farthest first active running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했을 때 F가 6포인트만 더 추가가 되어도 총 8포인트의 라벨만으로도 거의 A와 같은 프로블럼 세팅과 같은 그런 디시전 바운더리를 가지게 되고요. 점점 포인트를 늘려갈수록 더 정확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딥 베이지앤 액티브 러닝이라는 딥러닝 모델이 얼서튼티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최종 아웃풋을 하나만 출력하는 것이 아닌 그 분포 자체를 예측하자, 그를 통해서 쿼리 스트래지를 선택하자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강화학습으로 이제 더 질 좋은 쿼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B번 여기 아래 그림에서 B번을 보시면은 기존의 액티브 러닝에서 강화학습이 적용된 방법인데 C번으로 가면은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쿼리를 직접 이제 배치 단위로 선택을 하고요. 이걸 여기서는 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이제 그 실제 라벨링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이 true인지 false인지 에이전트의 이제 그 상태에 대한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모델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더 질 좋은 쿼리를 선택할 수 있게 리인포스먼트 되게 됩니다. 앞에서는 이제 모델의 언서튼티를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론들이었다면 이것은 이제 라벨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주로 하고요. 여기서는 코스트 이펙티브 액티브 러닝이라는 이제 수도 라벨을 통해서 이제 라벨된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론입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CNN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에서 highly confidence, 즉 이것의 정확도가 얼센티티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그 판별된 그 라벨을 통해서 아예 수도 라벨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얼센티티가 높은 헷갈리는 딥러닝 모델에서 예측한 이제 결과가 헷갈리는 그런 샘플들은 이제 쿼리를 날려서 라벨을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총 수도 라벨링과 이제 쿼리를 통해 생성되는 라벨이 합쳐져서 다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겐을 통해서 라벨된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겐에서 나온 이제 라벨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가 이제 쿼리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라벨을 해서 다시 모델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겐을 통해서 생성된 것을 다 이제 쿼리를 통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인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딥러닝과 액티브러닝이 서로 독립적으로 학습이 되었을 때 발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앞에서 보시면 C1 같은 경우에 그 CNN 모델의 최종 아웃풋이 이제 액티브 러닝을 위한 이제 얼센티티를 계산하는 이제 그런 최종 아웃풋의 얼센티티를 계산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독립적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발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액티브 러닝과 딥러닝을 융합하여서 학습을 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되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딥러닝 모델에서 중간중간에 계속 그 로스 값이 나오게 되고 로스 프레딕션 모듈을 통해서 이것들을 통합하여서 최종 로스 값을 출력을 한 다음에 그것의 탑 K 데이터 포인트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대로 가는 데이터셋을 이제 쿼리로 보내서 다시 모델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발산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런 방법들이 이제 어느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비전과 NLP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한 데이터는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비전에서 저희가 좀 익숙한 캡차라는 이 데이터 웹페이지에서 접근하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기계가 접근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접근하는 건지 판별하기 위한 툴이 있습니다. 그것을 캡차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과하기 위한 모델을 학습하는 그런 논문이 있어서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액티브 러닝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오른쪽에 이제 찌그러진 이런 글자들은 직접 사람이 라벨링을 해서 모델이 학습하게 해야 되는데 그 매뉴얼 라벨링 코스트가 많이 크니까 그 어떻게 이것을 쿼리를 선택해서 그 모델을 업데이트 할 건지를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활용을 했고요. 액티브 러닝을 한 결과가 맨 마지막 그래프에서 초록색 선으로 가장 높은 어큐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다가 저희 시계열 데이터에 활용이 된 논문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어노멀리 디텍션에 사용이 됐고 이 사용된 데이터셋은 그 클라우드 서버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시계열에서 뭐 CPU 사용량, GPU 사용량과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해서 이상치를 탐지하는 논문인데요. 시계열의 전처리를 하고 세미 슈퍼바이즈드 VA에 이제 그 전처리된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MSE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것이 하일리 컨피던트 하다면은 이제 어노말리를 디텍션 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좀 애매모호한 MSE를 가진다 하면은 이제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이제 사람의 쿼리로 들어가게 되고 그를 통해서 다시 온라인으로 업데이트하게 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액티브 러닝이 이전에 비전과 NLP에 많이 활용됐던 것은 이 불확실한 데이터를 라벨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계열 데이터는 도메인 지식이 없다면은 그 불확실한 데이터를 라벨링 하는 것이 좀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논문과 같은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라벨이 있지만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또 시계열 데이터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이것으로 액티브 러닝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